8월 26일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물가지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미 7월 CPI 지수가 전월 9.1%에서 8.5%로 떨어졌고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6.8%에서 6.2%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코어 PC 지수도 4.8%에서 4.6%로 떨어졌죠. 그런데 파월의 발언 한마디로 미국 주식시장이 3% 이상 급락하며 무너졌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다음 달 또 한 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고 높아진 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 정책 완화 전망에 선을 그으며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70년대 물가가 잡히자마자 금리를 내리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시도가 수차례 실패했죠. 그래서 80년대 초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강력한 대응으로 물가를 잡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가가 지금 잡힌다 하더라도 앞으로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은 멈춰선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연준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온 시장에 선을 긋는 메시지입니다. 파월이 폴 볼커처럼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약세장이 올 수 있다고 투자자들은 걱정합니다. 볼커가 금리를 높였던 시기는 1979년에서 1981년인데요. 1979년 8월에 취임한 볼커는 기준금리를 11.5%에서 15.5%로 올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3%에 달했습니다. 1980년 6월 인플레이션이 14.8%까지 치솟자 볼커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은행금리는 21.5%까지 치솟고 경기 침체로 많은 회사가 파산하여 실업률이 10%로 치솟았어요. 볼커는 권총을 차고 다녀야 할 정도로 온갖 시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1981년 중반 들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이자가 높으니 돈이 은행으로 몰려들었어요.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죠. 14.8%까지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율이 1981년 9%로 꺾였습니다. 1982년에는 목표치 4%에 도달하여 볼커가 기축을 풀자 경제는 힘차게 살아났습니다. 이듬해에는 경제가 살아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2.4%까지 떨어졌어요. 기준금리가 오르는 동안 나스닥 지수는 큰 폭의 상승과 하락 변동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1979년 1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나스닥은 96% 앙등했습니다. 물가 안정 실패가 훨씬 더 큰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란 파월 의장의 고강도 긴축 시사 발언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환율,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더구나 주가가 바닥을 탈출한 것으로 보이면서 베어마켓 랠리인지 불마켓에 들어선 것인지 논쟁도 뜨거웠는데요. 그래서 볼커 이후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페드는 닷컴 버블로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1999년 6월에서 2000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4.75%에서 연 6.5%로 올렸는데요. 이 기간에 나스닥 지수는 37.7%나 뛰었습니다. 물가가 3%대로 치솟던 2004년 6월에서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는 연 1.0%에서 연 5.25%로 올라갔는데요. 페드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초반 두 달 나스닥 지수는 7.5%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스피 지수는 61.1%, 다우 지수는 9.4%, 나스닥 지수는 9.3% 상승했죠. 나스닥 지수는 금리 인상 후 저점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18%에 이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흔이 옅어진 2015년 1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의 상황도 같은데요. 페드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연 2.25에서 2.5%로 높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16년 2월 말까지 16% 하락했어요. 하지만 이후 상승 랠리를 지속하며 다우지수는 31.7%, 나스닥 지수는 29.9%나 뛰었습니다.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단기적으로 증시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상당 기간 지속됐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를 인상하는데 왜 주가가 상승할까요? 바이러스 쇼크 이전 GDP의 17.5% 수준이었던 연준 자산은 현재 GDP의 38%까지 확장됐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3.8조 달러에서 8.8조 달러로 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 8,800억 달러부터 시작하면 10배나 팽창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아 그동안 연준의 고민도 컸지요. 그런데 갑자기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촉발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물가 급등에 불을 질렀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를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폴 볼커가 이를 증명했지요. 그런데 물가가 급등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가가 상승했을까요? 처음에는 경기가 침체되면 고용이 줄고 소비가 위축돼서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지요. 미 금리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하기 시작했을 때인 지난 4월에서 7월 그런 공포 국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2750포인트에서 2290포인트까지 460포인트나 빠지면서 16.7% 떨어졌어요. 코스닥 지수도 952포인트에서 714포인트까지 238포인트가 빠지면서 2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가 깨지면서 바닥으로 인식되고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기업 이익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게 된 셈이지요. 따지고 보면 물가의 급등으로 기업의 명목상 이익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가 급등의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는 여기에서 초장기적 상승 국면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고 주식도 결국 실물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돈 가치의 하락만큼 주가 역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2007년 대비 돈을 10배나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상승도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치킨 한 마리 배달하면 3만원을 주어야 할 정도로 올라서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모두들 다시는 주문을 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싸진 치킨을 다시 주문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물가에 모두 익숙해지면 기업들도 물가 상승분을 서서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적정 주가 수준도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1500만원이나 가격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판매량이 줄지 않았어요. 코카콜라도 5.7%나 가격을 올렸는데 저항이 없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해 시장이 적응하는 시기에 주가는 장기 상승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베어마켓 랠리를 말했습니다. 주가가 거의 1년에 걸쳐 30% 이상 하락한 저점에서 다시 20% 가까이 치솟고 있으니 그럴만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마켓, 즉 강세장은 최소 2개월 동안 광범위한 시장지수가 20% 이상 상승할 때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지수가 20% 이상 하락할 때 베어마켓, 즉 약세장이라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상춘 논설위원은 나스닥 지수가 6월 16일 기점으로 24% 급등함으로써 베어마켓에서 탈피해서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이 3.5조 달러에서 7,400억 달러로 축소되어 너무 적은 규모이지만 인플레 안정과 부양 효과를 기대하게 되고 실질임금 상승이 소비로 연결돼 경기 회복을 기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샤프슈터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불마켓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뿌려진 엄청난 재난지원금은 GDP 창출이 어려운 부동자금입니다. 부동자금은 물가를 자극하지요. 그는 연준이 그동안 영래포 기관을 만들어 RP이자를 줌으로써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왔다고 합니다. BBB 법안이 작년 11월 조면친 상원의원의 합의 번복으로 포기되면서 연준도 할 수 없이 서둘러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번에 이름을 바꿔서 인플레 감축법으로 통과됐으니 물가가 점차로 약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법안 통과로 확보한 7,300억 달러 중 풍력, 태양광, ESS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보조금 부문에 3,690억 달러를 쓰게 되는데요. 온실가스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를 감축시킴으로써 강한 물가 상승이 꺾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무디스의 마드 하비 보킬 부사장도 법안 통과로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이미 소비자에게 가격의 전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의 명목상 이익이 크게 늘어났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산업 환경이 변해서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주가 상승이 된다는 것이죠. 파월의 잭슨홀 메시지 이전에도 유럽의 인플레이션 쇼크와 페드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통화 긴축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다만 원화 약세에도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 치솟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두 달째 이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400에서 2500 수준이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2100선 수준까지 내려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 역시 전례 없는 강세장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것은 작년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붕괴 때문에 재고를 엄청 비축해 놓은 것이 올해 2, 4분기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실업률이 낮은 것은 시스템 붕괴에서 온 실업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에 따른 급격한 실업이었기 때문에 빠른 고용 회복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이번 조정 이후 전례 없는 불마켓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이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편리하게 다음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